안녕하십니까. 수도권 매립지 침출수 처리 현황 및 무방류 사업 계획에 대해서 발표드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물안경처 김민혁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과거에서는 저희가 이제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은 구처리장이라고 부르는 1매립장 침출수 처리장의 운영 및 한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다음으로 현재 부분에서는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2매립장 침출수 처리장의 운영 및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개선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그 개선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공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방류 사업의 배경 및 추진 경과에 대해서 설명드린 이후에 마지막 미래 파트에서는 향후 저희가 무방류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그에 대한 기대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구처리장의 설계와 운영입니다. 시설명은 제1매립장 침출수 처리장이고요. 공사 기간은 수도권 매립지 제1매립장 조성공사와 함께 준공되었습니다. 처리 용량은 당시에 침출수 3,000톤, 세류 및 생활폐수 500톤, 합쳐서 총 3,500톤으로 설계가 되었고요. 당시의 설계 기준으로는 BOD와 COD 크롬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되었습니다. 구처리장의 처리 계통 변천은 총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현기성 소화조 1단계, 그리고 2단계로는 폭기식 라군조가 설치되었었는데 이후에 침출수 방류 기준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3, 4단계 처리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때 3단계로서는 펜톤 산화조, 4단계로서는 RBC를 추가로 설치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침출수 발생량이 되게 과도해서 보안 및 증설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였고요. 그에 대해서 침출수 저류조 및 폭기식 라군조의 신설, 그리고 펜톤 산화조의 증설이 추가로 진행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게 이제 제1매립장 침출수 처리장의 전경입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게 이제 과거에 실제로 운영되었던 사진이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건 현재는 이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빗물 저류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구처리장의 한계 봉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설계 용량은 3,500톤이었는데 매립 시작 후 5년 경과됐을 때는 4,500톤, 그리고 1998년도에 최대로 발생했을 때는 6,200톤가량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계 용량을 한참 초과하는 침출수가 발생하였고요. 그에 대한 사유로는 제1매립장에는 이제 하수 슬러지랑 음식물 폐기물 등을 이제 통합해서 매립했었는데 그 때문에 매립 구역이 광범위했고 침출수와 우수 분리가 어려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이제 침하 속도가 달랐기 때문에 불균등 침하가 발생해서 내부에 균열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우수 배제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불완전 처리수를 19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오른쪽에 보시는 4개의 하수 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했었고요. 또한 이로 인해서 신처리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처리장, 제2매립장 침출수 처리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사 기간은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2매립장 조성과 함께 준공되었고요. 처리 용량은 제1매립장 침출수 2,000톤, 2매립장 침출수 4,700톤 합쳐서 6,700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수질 설계 기준의 차이를 보시면 기존에는 유기물만 반영되었었는데 여기 이제 질소와 SS, 그 고형물도 추가로 반영되어서 설계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게 저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처리장의 처리 계통도입니다. 이제 좀 복잡하긴 한데 중점적으로 보실 거는 생물학적 처리가 2개의 단계가 있고 화학적 처리가 2개가 있어서 총 4개의 단계로 현재 침출수 및 폐수가 처리되고 있다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개의 개선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중에 2개를 크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2개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설명드릴 것은 음식물 폐수의 병합 처리입니다. 음식물 폐수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상 폐기물을 말합니다. 이는 상당히 고농도인데 침출수랑 비교했을 때 유기물질 함량 기준으로 약 100배 정도 더 오염물질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현재 음식물 폐수를 병합 처리하고 있는 현기성 소화조입니다. 그래서 현기성 소화조 내지가 가운데 있고 여기에 저류조, 그 다음에 뭐 악취 방지 시설, 기타 발생하는 가스를 저장하는 탱크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기성 소화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현기성 소화란 무산소 상태에서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과정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호기성 처리보다는 좀 더 고농도의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애초에 설계 목적은 매립 초기에 이제 침출수 안에 고농도의 유기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분해하기 위해서 현기성 소화조를 설치했었는데요. 현재는 음식물 폐수를 병합 처리하기 위해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은 아래에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이제 2001년도에 런던 협약이 체결되어서 음식물 폐수를 해양 배출하던 걸 저감하기 시작했고요. 2005년도에 환경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제 직매립을 금지하고 자원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공사에 처리 계획을 요청하게 됩니다. 공사에서는 2005년도부터 7년도까지 두 단계의 실험을 거쳐서 병합 처리의 가능성을 보고 운전 조건을 선정하였고요. 2006년도부터 7년도까지 혐기성 소화 시설을 보완 및 개선하면서 2007년 3월부터 음식물 폐수를 반입하게 됩니다. 저희도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문제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메쉬망에다가 걸른 건데 고형물이 되게 많아서 배관 및 펌프를 막는다던가 소화조 내에 퇴적되는 현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면에 보시면 배관에 스케일이 엄청 많이 껴서 막힌다던가 아니면 은폐수 안에 있는, 은폐수는 이제 유분기가 함유되기 마련인데 그 유분으로 인해서 스컴, 즉 거품이 발생해서 조가 넘치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는 이제 협약도 개정하고 여러 연구 실험을 통해서 현재는 안정적으로 음식물 폐수를 병합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음식물 폐수를 육상 처리함으로써 해양 환경 오염 방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 공사에서는 현재 음식물 폐수 전처리 시설이라는 걸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완공되었을 때 저희는 일일 1,300톤 정도를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전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뒤에 설명드릴 질소 제거 공정에서는 유기탄소원이라는 걸 필요로 합니다. 기존에는 메탄올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음식물 폐수로 대체함으로써 연간 27억 정도의 유기탄소원 비용을 절감하였고요. 마지막으로 혐기성 소화조에 이제 음식물 폐수를 처리하다 보면 바이오가스가 생성되는데 거기에는 메탄 함량이 약 60에서 70%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를 발전이나 기타 전량 재활용함으로써 LNG 60억 원의 대체 효과를 매년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개선 사업은 탈질 질산화조의 통합소원 관리 시스템입니다. 저희 폐수에는 이제 질소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질소를 처리한 이후에 방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탈질산화조에서는 미생물에 의해서 질소 화합물 및 생분해성 유기물을 제거하고 있고요. 혐기성 조건인 탈질조와 호기성 조건인 질산화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꽤 큰 규모의 질소 제거 공정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질산화조에서 수온의 영향은 굉장히 지대합니다. 이제 설비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공사 설비로는 적정 수온 범위는 33도에서 36도 정도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서 최대의 효율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동절기에는 이제 적정 수온이 잘 유지되는데 하절기에는 이게 물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수온이 최대 45도까지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질산화 반응이 기존보다 저해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역삼투 설비를 추가로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후에 이와 연계 시 막손상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수온 저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 통합수온관리 시스템을 두기 전에 저희가 기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희 탈질산화조는 4개의 계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A, B, C, D. A, B, D 계열에는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개구부를 설치를 해서 그 이제 뜨거운 열기를 밖으로 좀 뿜어주기 위해서 설치했었습니다. 그리고 C 계열에는 이제 냉각시킬 수 있는 냉매와 열 교환을 함으로써 수온을 저감시켜 보려고 했었는데요. 이는 냉각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서 추가로 개선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저희가 실시 설계 및 설치를 했었고요. 통합소음관리 시스템을. 화면에 보시는 이 설비가 통합소음관리 시스템의 냉각팬입니다. 이 원리는 공냉식으로 수온을 저감시키고요. 이제 액체가 기화를 하면 그로 인해서 잠열이 거기서 발생하는 잠열이 있는데 그를 이용해서 조 안에 있는 물을 식혀주는 냉각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냉각탑과 유사한 원리고요. 화면에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 이 파란색 흐름대로 액체는 흐르고요. 여기 주황색 흐름대로 공기가 들어가서 열교환을 마친 이후에 공기는 위로 나가고 상대적으로 냉각이 된 액체는 아래로 빠져서 조 내로 다시 반송되게 됩니다. 저희 시운전 결과 수온 저감 효과는 4에서 5도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그래서 현재 지금이 이제 하절기인데 40도 이하로 한 38도 정도로 안정적으로 수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사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무방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무방류 사업이란 이제 침출수나 폐수를 처리한 처리수를 외부로 방류하는 것을 아예 제로화하겠다는 사업인데요.
무방류 사업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매립지 근처에 검단이나 청라, 그 외에 기타 많이 시가화가 되었고요.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환경 여건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악취 및 수질 민원이 기존 대비했을 때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공사에서는 매립장의 악취 저감 및 조기 안정화, 그리고 침출수의 해양 방류량을 저감시킨다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방류는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됩니다. 먼저 1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저염도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침출수 처리장에서는 침출수 외에도 여러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폐수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이 적은 상대적으로 깨끗한 폐수들도 있는데요. 그 폐수들을 별도로 저류시킨 후에 처리해서 재이용하겠다는 게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염도 폐수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를 별도의 조에다가 저류시킨 후 질소 처리를 한 후에 저희 기존 화학 설비보다는 약품 사용량이 적은 가압부상조라는 설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압부상조에서 화학 처리를 거친 후에 여러 개의 용도로 현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5년도에 완료되었고요. 19년 기준으로 연간 한 15만 톤 정도의 저염도 처리수가 재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방류 사업 2단계입니다. 무방류 사업 2단계는 환원정화 설비와 역삼투 설비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환원정화 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출수 매립시설 환원정화 설비란 침출수랑 생물학적 처리를 거친 처리수를 이매립장 상부에 주입해서 매립장을 조기 안정화시키고 폐기물 분해를 촉진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게 그 환원정화 설비의 모식도인데요. 저희 여기 침출수 처리장 설비들이 있고, 여기서 다양한 소스에서 1차 처리수나 침출수를 모아서 이매립장 상부로 다시 주입하는 설비입니다. 먼저 환원정화 설비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분해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수분, 온도, pH, 미생물, 영양물질들이 있는데, 공사에서는 저희가 통제 가능한 변인인 수분에 좀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제2매립장은 현재 우수를 배제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복토 이후에 우수 침투량이 감소하고 함수율이 높은 폐기물의 매립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매립장 내부의 건조화가 진행되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측정한 평균 함수율은 약 28% 수준이고요. 낮은 함수율로 인해서 폐기물 분해 속도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관리 연한 및 비용이 증가하고 메탄가스 발생량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이제 수도권 매립지 제2매립장에 연구 실험을 진행했고요. 함수율을 높여주는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내부 함수율이 증가하고 메탄가스 포집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환원정화 설비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매립장의 도면입니다. 근데 이매립장이 면적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공사는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빨간색으로 표기한 부분을 먼저 1단계에 시공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은 2018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였고요. 현재는 준공된 상태입니다. 재순환량은 1일 3,200톤, 그리고 주요 설비로는 침출수 및 1차 처리수를 수평형으로 주입시키는 설비, 그리고 악취 및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포집하는 설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앞으로 진행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단계는 현재 빨간색으로 표기한 부분이 완공되었고요. 이 외쪽 방향에 아직 설치되지 않은 이매립장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2단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환원정화 설비 2단계가 준공되었을 때 총 순환량은 5,800톤이고요. 주요 설비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 효과는 화면에서 보시는 4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폐기물 매립장의 조기 안정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후 관리 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폐기물 분해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매립가스를 추가로 증산할 수 있는 장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악취 및 매립가스를 추가로 포집하는 설비를 설치했기 때문에 현재 표면에 배출되고 있는 매립가스를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이는 한 기존 대비했을 때 30%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및 1차 처리수를 이매립장 내부로 다시 주입시킴으로써 침출수 처리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방류 2단계 사업의 역삼투 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환원정화 설비 1단계는 현재 준공된 상태고요. 이제 탈질산화조에서 질소 처리된 1차 처리수를 역삼투 설비를 처리를 해서 거기서
처리된 깨끗한 물은 발전 설비에 냉각수로 공급을 하고, 농축수는 이매립장 내부로 다시 주입하는 설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대상은 생물학적으로 1차 처리된 물이고요. 제2용수 생산량은 1일 800톤입니다. 추진경과는 현재 기본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처리 방식은 먼저 고형물을 거르는 전처리를 진행하고요. UF 막을 여과시킨 후에 역삼투 처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깨끗한 물은 50메가 발전 설비에 냉각수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 효과로서는 현재 침출수 처리수를, 현재는 방류되고 있는 진출 처리수를 근원적으로 방류하지 않기 위한 설비이기 때문에 방류석의 오염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1일 800톤 정도의 상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농축수는 이매립장 내부로 다시 공급을 해서 환원정화 설비의 수분 공급 소스로 쓸 예정이고요. 저희 공사에서 판단하건대 장기간 사후 관리를 고려했을 때 무방류 시스템의 구축은 필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설비는 수도권 매립지의 필수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종합기술의 김영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그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침출수 매립시설 환원정화 설비 도입에 대한 효과 분석이 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사업의 개요, 실증연구사업, 수행 현황 및 수행 성과, 마지막으로 본사업 현황 순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의 배경 및 목적으로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수도권 매립지를 중심으로 그 검단 택지개발지구와 청라 택지개발지구 이런 이제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서 악취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연안이 이게 바다가 인접해 있는데 이 침출수를 처리한 처리수를 요 연안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류를 함으로 인해서 그 어업권에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서 이 바이오리액터를 도입을 해서 이 처리수를 방류하는 양을 최소화하고 악취 민원 또한 줄일 수 있는 그 방법의 일환으로다가 이제 본 설비가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간의 사업 추진 경과입니다. 그 바이오리액터는 국내에 2007년도에 초기 도입이 되어서 이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제가 발표를 드리는 이 바이오리액터형 매립장 조성을 위한 실증 연구 사업이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도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동시에 이제 이 바이오리액터, 이제 즉 환원 설비, 정화 설비가 되겠죠. 이 설치 기준 및 관리 기준이 제정이 되었고요. 요 설치 및 관리 기준 제정을 통해서 이제 본 사업, 이제 지금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는 본 사업이 2018년도 12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6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금년 7월 1일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실증연구 사업 수행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실증연구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초기에 이 바이오리액터 매립장 조성을 위한 이제 실증연구 사업이 2013년도부터 진행을 해서 2020년 4월, 올해 4월이 되겠죠. 한 6.5년 정도 진행을 한 상태고 총 사업비는 65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순환수, 침출수가 되겠죠. 침출수 주입량은 6.5년 동안 57만 톤 정도가 주입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실증연구 사업의 이 바이오리액터의 주요 그 시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 바이오리액터는 요 수평형 침출수를 주입하는 수평형 시설과 그러니까 수직형 침출수 주입 시설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평형 주입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침출수를 주입하는 것과 동시에 그 매립가스를 같이 포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바이오리액터 시설을 적용하게 되면 매립장 내에서 발생되는 그 악취를 현격하게 좀 줄일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 같은 경우에는 그 타임 세팅을 걸어서 전자동 운전을 할 수 있게끔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시설 운영 현황으로 그 재순환수 주입 현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6.5년 동안 총 57만 톤 정도를 주입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주입된 블록은 수도권 매립지 24개 블록 중에
3C블럭과 4C블럭 두 개 블럭에 이제 제순환수를 주입했는데 3C블럭의 경우는 일일 한 179톤 정도 평균 주입을 하고요. 4C블럭 같은 경우에는 151톤 정도를 평균으로 주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주입량으로 보게 되면 이 3C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4C블럭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사이즈가. 그래서 단위 면적당 주입량은 그 헥타르당 19톤으로 좀 작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4C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2.4톤으로 그 단위 면적당 주입량은 더 높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순환수 전후 그 폐기물 내 함수율 변화입니다. 그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총 6.5년 동안 57만 톤의 이제 제순환수를 주입했는데 그 함수율로 증가된 거는 한 2% 정도 증가가 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게 증가가 된 거는 이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3C를 예를 들면 한 개 블럭에 한 400만 톤 정도의 폐기물이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00만 톤 중에 이제 제순환수가 뭐 가령 50만 톤 정도 주입되었다고 해도 그게 수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한 2% 정도 그렇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발생이 됐고요. 그 저희가 이 바이오리액터를 가장 최적의 운전 조건으로 가져가는 거를 목표 함수율로 해서 한 45% 정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비율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본 사업을 통해서 하루에 3,200톤씩 지속적으로 주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침출 수위 변화입니다. 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재순환을 하는 구역, 그 다음에 까만색으로 표시된 구역들이 재순환을 하지 않는 대조 구역이 되거든요. 요 두 개를 보시면 그래프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요 끝쪽으로 가게 되면은 외려 이 재순환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침출 수위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제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여타 지방에 있는 매립지와 달리 그 매립고가 한 40에서 45m 정도 굉장히 높고 매립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 50만 톤 정도 재순환수를 주입했다고 해서 크게 수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직까지 그 바닥면까지 주입된 재순환수가 도착하지 못했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수위에 관한 거는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치마량 분석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아까 재순환수 그 주입에 따른 뭐 침출 수위랑 대동소이하게 거의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한 군데 이게 좀 대조구역이 굉장히 치마가 급하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제하정이라고 그래서 매립장에 치마를 좀 돕기 위해서 상배 흙을 성토해서 무게로다가 자중으로 눌러서 급격한 치마를 유도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 24개 블럭 중에 가운데 센터 부분에 위치한 8개 블럭이 동일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서 외곽에 16개 블럭이 이제 각자 다양한 면적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비교를 내측 블럭, 이제 동일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내측 블럭과 외측 블럭으로 이제 뒷장에 구분을 해놨고요. 그 내측 블럭 기준으로 이제 3C 블럭의 경우에는 이제 요 그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재순환수 1차 년도에는 그 대조 블럭 평균 대비 한 17% 정도 매립가스가 증산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2차 년도 후에는 한 10% 정도 증가되는 것을 화면상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더불어서 4C 블럭 같은 경우에는 좀 양상이 좀 다른데 이 대조구역 평균 대비 1차 년도에는 24%, 그 다음에 2차 년도에는 27%, 그 굉장히 높죠. 아까 그거보다는 그 내측 블럭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4C 블럭이 그 단위 면적당 주입량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매립장 안에 재순환한 침출수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율이 보다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아마 그거의 영향으로다가 이렇게 재순환 그 매립가스 발생량이 좀 증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침출수 수질 분석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거에서 계속 연관되는 상황이지만 그래프들이 보면 빨간색 그 시험구역과 검은색 대조구역들이 다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 암모니아성 질소 또한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흔히 그 침출수를 재순환하면 침출수 내에 있는 오염물질들이 농축되는 현상들을 우려를 하는데
6.7년, 5년 동안 운영하면서 아직 그 농축에 대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 거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수도권 매립지는 워낙 대규모 매립장이기 때문에 제순환수를 주입한 게 아직 침출수화돼서 바닥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다 이제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 전체 실증 연구 사업, 그러니까 바이오리액터를 6.5년 동안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도출된 이제 수행 성과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안정적인 침출수 주입 기술이 이제 이 6.5년 동안 운전을 하면서 그 확보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실증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환경 신기술도 획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관련 특허들도 굉장히 많이 좀 특허화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이 침출수를 주입하면서 메리가스를 같이 포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평을 통해서 메리가스를 같이 포집하다 보니까 그 매립장 내에 이제 표면 발산량이 현격하게 감소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뒷장에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침출수 처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침출수가 발생되는 양이 우기가 되는 이제 얼마 전에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우기가 되면은 이제 침출수 처리장으로 반입되는 침출수량이 좀 증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저류조에 유량조정조에 저류를 해서 일시적으로 저류한 다음에 침출 처리장에서 나눠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양이 많아지게 되면 사실은 침출수 처리 시설에 그 처리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 이 바이오리액터 환원정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그 부하를 저희가 이제 나눠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실증 연구를 통해서 이제 폐기물 관리법이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 변경이 되고 그 변경된 법을 통해서 이제 환원정화 설비, 이제 바이오리액터에 대한 설치 및 관리 기준이 제정이 되었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 이제 본시설이 준공돼서 현재 이제 정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특허 기술 개발인데요. 그 현재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혐기 호기의 하이브리드형 바이오리액터 기술 개발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기존에 이제 바이오리액터 기술이 있었는데 그 기술을 조금 더 이제 모디파이해서 새로운 기술을 좀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현재는 지금 운영 중에 있는 환원정화 설비 1단계 사업의 설치가 이 기술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유지 관리도 예전에 지금 저희가 예전에 했던 이제 실증 연구 대비 굉장히 좀 간소화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기대 효과 부분입니다. 그 실증 연구를 총 한 6년여 하면서 침출수 처리 비용으로 한 60억 원 정도를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침출수 처리비를 톤당 한 10,000원, 1,400원 정도 봤을 때 한 이 정도 금액이 되고, 이제 본사업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본사업을 이제 경제성을 분석할 경우에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1단계 사업만으로 했을 때는 이제 총 투자비가 한 350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는데, 요거 1단계 사업만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 총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한 4.14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고요. 2단계 사업까지 하게 되면 한 3년 정도면은 투자비를 회수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제적 이익으로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침출수 처리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1단계 사업만, 이제 1단계 사업에서는 침출수를 한 하루 3,200톤 정도 주입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1년에 한 116억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서 2단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하루에 5,800톤을 주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연간 한 221억의 침출수 처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까도 자꾸 몇 번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요 바이오리액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순환수를 주입하면서 동시에 매립가스를 포집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매립장 표면으로 발산되고 있던 그 매립가스를 이제 악취가스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거를 포집을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매립장 전체 평균 대비로 따지고 보면 한 20% 정도로밖에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80%는 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표면 발산량이 좀 저감이 되고요. 그걸 또 이제 악취의 주요 원인인 황화수소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한 3분의 1 정도 수준까지 그 표면 발산량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리가스 증산 효과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단위 면적당 주입량이 이제 40블럭 같은 경우에는 32.4톤, 그 다음에 뭐 30블럭 같은 경우에는 19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40블럭 같은 경우가 단위 면적이 높기 때문에 메리가스 증산 효과가 좀 더 크게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도 보시면은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본사업 수행 현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명은 침투수 매립시설 환원정화 설비 1단계 설치 공사입니다. 이게 1단계라고 명칭을 한 거는 전체가 26개 블록, 24개 블록 중에 현재는 이제 내측에 있는 요 8개 블록만 공사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사업비는 총 한 350억 정도 소요가 되었고, 그 2018년 12월 3일에 착공해서 금년 6월 30일 날 시설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이제 정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3B, 2B 블럭이라고 해서 파란색 테두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시설을 전체를 다 공사하기 전에 요 2개 블럭에 대해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먼저 공사를 시행하고서 그 작년 6월부터 재순환수를 한 9개월간 주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뒤쪽에서 요 9개월 정도 주입한 거에 대한 효과를 간략하게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1단계 설치 공사의 조감도가 되겠는데요. 우선 이제 크게 시설을 뭐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한다고 하면, 요 1번으로 되어 있는 요게 이제 펌프가 설치되어 있고 5,000루베짜리 저류조가 되어 있는 요 저류 구조물이 1번하고 요 서측에 각각 하나씩 2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측면에 보면 요 4번이 되겠는데요. 요 4번이 그 상부 공급 시설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한번 중계할 수 있는 중계 펌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이제 내측에 요 컨테이너가 자그마한 게 하나씩 8개 정도 보이는데, 요게 이제 상부 블럭 밸브실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 각각의 그 재순환수 주입 관로로다가 재순환수를 주입하고 메리가스를 포집할 수 있는 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는 3가지 시설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우선 주입, 2개 블럭에 대한 우선 주입에 대한 효과를 간략하게 좀 분석을 해봤는데, 2개 블럭에 총 9개월 동안 한 24만 톤 정도를 주입을 했습니다. 이제 하루 기준으로 보면 한 1,050톤 정도가 되겠고요. 그 블럭별로는 각각 525톤씩 주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9개월 짧은 기간 동안 이제 주입을 했지만, 저희가 그 기간에 대해서 이제 순메탄 발생량을 좀 비교를 해봤더니, 이게 이제 우선 주입 블럭의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주입하기 전 3개월 평균을 100%로 봤을 때 한 18% 정도 증가가 되는 경향을 좀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조 블럭이라고 해서 그 내측에 8개 블럭 중에 주입을 하지 않는 6개 블럭 평균으로 봤을 때 그 평균적으로 보면 한 31% 정도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로는 뭐 18% 정도이지만 이제 이 감소하는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한 40여 프로가 이제 증가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시설을 이제 2단계까지 하게 되면 나머지 외곽의 16개의 블록까지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메리가스 증산 효과가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좋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은폐수 시설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광호입니다. 수도권 광역 은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운영 현황 및 기술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사업 및 처리시설의 개요, 운영 현황, 그리고 그간의 추진 성과, 바이오가스 활용 순입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입니다. 2013년 은폐수의 해양 배출이 규제됨에 따라 은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는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은폐수 일일 약 5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은폐수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확보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연간 약 40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개요입니다. 처리 공정은 크게 반입 및 전처리 설비, 형기성 소화 설비, 질소 저감 및 탈수 설비, 바이오가스 전처리 설비,
악취 제거 설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공정별로 살펴보면 반입 및 전처리 설비에서는 은폐수를 반입하여 드럼 스크린을 통해 조대 협잡물을 제거한 후 은폐수 저장조로 유입되게 됩니다. 은폐수 반입장은 악취의 외부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중 악취 방지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폐수 저장조에 저장된 은폐수는 산발효조, 메탄발효조, 안정화조 순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총 체류 시간은 36일로 충분한 체류 시간 확보를 통해 안정된 처리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기성 소화 방식은 중온 이상 소화 방식을 적용하여 운영 중이며 계열별 운전을 통해 외부에 대한 트러블을 대응하고 유지보수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현기성 소화 설비 중 가장 핵심 공정인 메탄 발효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탄 발효조는 외통인 주 발효조와 내통인 부 발효조로 나누어져 있으며 은폐수 투입 방법은 일일 처리량을 각 조마다 각각 약 10회씩 나누어 투입되게 됩니다. 먼저 주 발효조로 은폐수가 유입되어 발효가 진행된 후 바이오가스가 생산되고 이때 발생된 가스압으로 주 발효조를 누르게 됩니다. 이때 수두차가 최대에 도달하게 되고 은폐수가 유입되어 발효액이 후속 공정인 안정화조로 유입되게 됩니다. 이후 주 발효조와 부 발효조를 맡고 있는 밸브가 개방되어 바이오가스가 안정화조로 유입되고 이와 동시에 수두차가 해소되면서 상압으로 강력한 교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반은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가스압에 의해 생성된 수두차를 이용한 교반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비가 절감되고 기계적인 유지 보수도 불필요하여 시설 운영 관리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은 자동 원격 제어 시스템에 의하여 운전됩니다. 현기성 소화를 거친 소화액은 호기성 반응조에서 암모니아 탈기를 시켜 질소를 저감하고 이후 탈수 공정을 통해 함수율 75% 이하의 탈수 케이크를 생산하여 매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된 탈수 여액은 우리 공사 내 침출수 처리장에 연계하여 최종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바이오가스 전처리 설비입니다. 발생된 바이오가스는 바이오가스 저장조에 저장된 후 호기성 탈항 미생물을 이용하여 바이오가스 내 황화수소를 제거합니다. 이후 제습기를 통해 수분을 제거한 후 산화철을 이용한 2차 탈항 시설을 거쳐 슬러지 2단계 시설, RTO, 보일러 시설 등 각종 활용 시설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시설을 운영하며 가장 중요한 시설인 악취 제거 설비입니다. 우리 시설에서 발생된 악취는 고농도와 저농도 악취로 구분되어 처리됩니다. 고농도 악취는 추결식 연소기에서 처리되고 여기서 처리된 악취와 저농도 악취를 후단 약액습식 세정기에서 최종 처리합니다. 이때 배출구는 법적 기준인 복합악취 300배 이하를 항상 준수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운영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19년까지 은폐수 반입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하절기에 은폐수가 많이 발생되며 동절기에 줄어드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반입 성상은 다음과 같은데 시설을 운영하며 반입 성상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사에서는 반입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로 설계 기준을 준수하여 반입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기성 소화조의 처리 효율은 설계 기준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도 다음과 같이 설계 기준을 훨씬 상회하여 효율적으로 운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이와 같은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밸런스를 분석해보면 투입 에너지 대비 생산 에너지가 5.6배에서 7.2배로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악취 관리도 실제 2019년 복합악취 평균 200배 이하로 법적 기준의 약 65%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설의 그간 추진 성과입니다.
지속적인 시설 개선 및 연구 개발을 통해 총 6건의 지적 재산권을 획득하였으며 매년 서울국제발명전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를 달성함과 동시에 환경부에서 평가하는 전국 폐기물 처리 시설 중 최우수 시설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바이오가스 전처리 기술은 다음과 같으며 이때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활용률은 약 97%로 전국에서 운영되는 은폐수 자원화 시설의 평균 수치보다 훨씬 높은 활용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산된 바이오가스 중 일부를 시설 내 악취 소각 및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로 활용하여 연료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이오가스를 생산함으로써 LNG를 대체하고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매년 이와 같은 효과를 통해서 약 40억 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유전의 함동현입니다. 자, 지금부터 도시유전의 기술과 공정에 대한 전체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유전은 세라믹 촉매에 대한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폐플라스틱 및 폐비닐을 친환경적으로 분해 처리하여 그 부피를 약 80% 이상으로 감량함과 동시에 고품질의 정제 연료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도시유전은 대한민국 공기업인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와 공동진행 사업을 위한 MOU가 아닌 정식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매립지공사 측에서 저희에게 부지를 제공하여 공동으로 실증 플랜트 가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약기간은 2021년 6월까지이고 이 기간 동안 환경 신기술 인증 획득 등을 포함하여 공동 실증 운영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폐플라스틱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30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쏟아지고 있고 이 중 PET, 페트병 등과 같이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이 수거되어 처리되는 그 양이 180만 톤 정도이고 나머지 재활용이 불가능한 저급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들 중 90만 톤은 소각 처리되고 30만 톤은 매립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각 처리할 경우엔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가 매립 처리의 경우엔 부지의 한계성 그리고 더 큰 환경 문제를 일으키기에 현재 정부에서 중단해버린 고용연료제도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한계들로 대부분 사업화에 실패한 열분의 유화 등의 방식들은 결국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실패작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폐플라스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유전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지금 버려지고 있는 비닐과 플라스틱들은 최초 석유로 만들어진 것들이죠. 이러한 폐플라스틱들을 우리 도시유전의 기계에 투입하면 도시유전에서는 이를 고품질의 청정 오일로 다시 복원하면서 투입된 쓰레기의 그 부피를 80% 이상으로 감량시켜주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를 저희는 자체적으로 Regenerated Green Oil의 앞글자만 따서 RGO 기술이라는 이름을 자체적으로 붙였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실제 저희가 자체 개발하여 그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RGO 기계의 모습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먼저 저희 기술의 주요 특징을 몇 가지만 꼽자면 첫째, 별도의 분리선별, 그러니까 전처리 작업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과 전 과정이 친환경적이라는 점, 그 넘쳐나는 폐기물들을 80% 이상으로 그 부피를 감량시키면서 동시에 고품질의 청정 오일을 생산하는 점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계와 전체 공정은 당연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2012년부터 테스트용 기계를 10kg부터 20kg, 1톤 등의 이제 소형화 테스트까지 실시하였고
이제 크게는 7톤, 그리고 최종적으로 현재 6톤의 대형화까지 그 테스트를 약 한 8년간에 걸쳐 실시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간 약 170회 이상의 공정 가동 테스트를 거치면서 저희 도시유전은 구조 부위별 내구성 테스트와 기기의 재질 특성 등에 대한 연구 개발 경험을 확보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핵심 기술인 세라믹 볼에서 방출되는 파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의 사진이 우리 회사의 핵심인 세라믹 볼들의 모습입니다. 가지각색의 세라믹 볼들을 자체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고, 색깔이 각기 다른 이유는 각각의 세라믹 볼들이 방출하는 에너지의 종류에 따라 본연의 색깔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양한 세라믹 볼들을 회사 고유 기술에 의해 각각 알맞게 배치하여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계 내부 전체에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세라믹 볼들은 여기 보시는 이제 히터봉에 여기 히터봉에 열을 가하게 되면 가운데 보시는 것과 같이 펄스 웨이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왼편에 이제 스펙트럼을 보시는 것과 같이 가열한 세라믹 볼에서 방출되는 펄스파는 210 나노미터에서 121 나노미터 사이에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는 자외선의 UVC 영역대에서도 아주 매우 강력한 영역대에 해당하는 파장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PE, PP, PS 등의 순수한 플라스틱들은 370 나노미터에서 290 나노미터 사이의 파장대에 의해 분해된다는 것은 이미 학계에 발표된 사실들로, 우리 도시유전에서 개발한 세라믹 볼에서 낮은 온도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파장대인 280 나노미터에서 121 나노미터의 펄스파에 의해 충분히 분해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모두 아시겠지만 나노미터의 숫자는 이제 적을수록 강력한 에너지를 가집니다. 하여 순수 플라스틱이 분해되기 위한 파장값보다 우리 세라믹 볼에서 방출되는 파장 에너지 값이 2~3배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세부 공정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유전의 플랜트는 이제 분해 공정과 정제 공정으로 이렇게 1, 2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공정 모두 세라믹 볼이 장착되어 있고 세라믹 볼에서 방출되는 파장 에너지를 활용합니다. 자, 먼저 1차 과정인 분해 공정부터 살펴보시면, 투입된 원재료 중 플라스틱과 비닐 성분들을 분해 처리하여 중진류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분해 처리 공정시설입니다. 공정도를 통해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분해 공정 설비 외부에는 온도계와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고, 내부에는 이렇게 사방이 세라믹 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빨간 게 히터봉입니다. 이 히터봉들에 의해 간접 가열이 되어 내부 온도가 270도까지 가열이 되면, 이 270도라는 온도에 의해 세라믹 볼이 반응하면서 UVC 영역대에 아주 강력한 파장이 방출되는 겁니다. 이 세라믹 볼에서 방출되는 파장에 의해 투입된 플라스틱들을 구성하는 결합된 탄소고리들이 끊어지면서, 즉 크래킹 현상이 발생되면서 이게 오일 미스트화가 되는 겁니다. 이 오일 미스트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배관을 따라 이동하면서 응축기와 유수 분리기를 거치면서 수분이 분리되어 최종적으로 중간 저장 탱크에 중진류로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정제 공정입니다. 정제 공정에서는 앞서 분해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중진류를 경진류로 정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정제 공정은 교반 반응기, 제1분리 반응기, 제2분리 반응기, 이렇게 총 3단계의 크래킹 반응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역시도 공정도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반 반응기입니다. 교반 반응기에서는 저장된 중진류를 크래킹시켜 이제 기체 상태의 오일 미스트들로 만들어냅니다. 제1 분리 반응기에서는 교반 반응기로부터 넘어오는 이제 오일 미스트들을 한 번 더 크래킹시켜 거의 대부분을 경진류로 만들어냅니다. 제2 분리 반응기에서는 제1 분리 반응기로부터 넘어온 경진류를
한 번 더 이제 최종적으로 크래킹해서 고품질의 경질유로 만들어내는 마무리 역할을 해줌으로써 결국 이 제2 분리반응기에서의 최종 크래킹을 통해 경질유로서의 제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후 이제 염소와 황성분을 마저 처리하기 위해 유해물질 분리장치와 응축기를 거쳐 도시유전의 최종 제품인 고품질의 친환경 경질유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전체 공정 흐름도를 통해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분해 처리 공정과 정제 반응 공정으로 나누어지고, 먼저 분해 처리 공정에서 투입된 폐플라스틱들을 혼합 중진류로 만들어서 중간 저장 탱크에 저장합니다. 그 후 정제 반응 공정을 통해 혼합 중진류를 경질류로 생산해내는 공정입니다. 이때 각각의 이제 공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원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분해로에서는 270도 미만의 열 에너지와 이 열 에너지에 의해 세라믹 볼에서 방출되는 파동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정제로에서는 120도, 110도, 100도 이렇게 120도 미만의 열 에너지와 이 열 에너지에 의해 세라믹 볼에서 방출되는 파동 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폐기물을 감량함과 동시에 이제 도시유전의 RGO 공정을 통해 고품질의 청정 오일까지 생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공정 후의 생성물 비율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순수 혼합 플라스틱 투입의 경우 최대 80%가 EPR에서 공급받은 폐기물 혼합 플라스틱 투입의 경우에는 평균 40%가 정제 연료로 생산됩니다. 다만 보시는 수율은 EPR에서 공급받아오는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잔재물은 순수 플라스틱 투입의 경우 15%, 혼합 쓰레기 투입 시 평균 약 40%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받은 도시유전의 최종 정제 연료유에 대한 시험 성적서입니다. 성적서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선 인체 유해물질 성분이 모두 품질 기준치 이하이고 에너지 발열량이 10,000kcal 이상으로 높은 발열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상온에서 그냥 굳어버리는 타 열분해 업체의 왁스 오일과는 달리 도시유전의 청정 오일은 유동점이 이제 마이너스 48도 미만으로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굳지 않고 액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도시유전의 기술과 완전히 다른 기술이지만 그나마 가장 비슷하다는 오해를 좀 많이 받고 있는 열분해 유화 기술 방식과의 비교를 통해 조금 더 상세하게 저희 기술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열분해 유화 업체의 기술 방식은 450도 이상의 고온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환경 공해 물질이 발생하는 반면 저희 도시유전은 최고 270도까지밖에 올라가지 않고 이 270도라는 온도는 원천적으로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온도이기 때문에 온도입니다. 또한 굴뚝과 같은 외부 배출구가 없는 도시유전과는 달리 열분해 업체들의 공정상에는 굴뚝이 있기 때문에 대기상으로 환경오염물질들이 배출되고 악취까지 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최종 처리 이후의 잔재물을 보시면 왼쪽의 도시유전의 잔재물은 이제 바스락바스락한 탄화된 형태로 모두 본연의 성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캔, 유리병, 부탄가스 이런 것들이 그대로 탄화된 자기 성상을 유지하고 남아 있습니다. 열분해 업체의 잔재물은 이제 다 녹아서 끈적끈적한 슬러지 형태로 이제 각종 회분, 황, 중금속 등의 불순물들을 모두 머금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실태이기 때문에 열분해 업체에서 생산한 기름은 왁스화 방지, 그러니까 즉 상온에서도 굳어버리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 전에 60도 이상의 열을 가하여 액화시킨 다음에 사용해야 하는 반면 저희 도시유전의 정제 연료유는 유동점이 마이너스 40도 미만이고 10,000kcal 이상의 높은 발열량을 보이는 고품질의 청정 경질 연료유로서 이렇게 색깔만 비교해 보셔도 그 품질의 차이는 확연하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이러한 도시유전의 기술을 통해 연간 매립 소각되는 126만 7천 톤의 폐기물을 최대 90%까지 감량하여 그 량을 단지 12만 6,700톤으로 줄여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수한 저희 도시유전의 기술을 통해 이를 도입하는 지역은 친환경적 행정구역이라는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겠고 120톤 처리 규모의 공정을 설치 시에는 지역 내 직접 고용 유발 효과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투자 대비 회수 기간이 약 3.7년으로 경제성 또한 갖추고 있고 도시유전이 이제 생산하는 청정 오일과 유사한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제 면세유가 리터당 9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리터당 700원에 판매함으로써 가격 경쟁성 면에서도 아주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 슬러지 건조연료 혼합물 첨가에 따른 토지 개량 효과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게 된 권기훈 사원입니다. 목차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국내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전국 하수 슬러지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평균 약 410만 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증가하는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 과거 해양 투기를 하였지만 2012년 런던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수 슬러지 육상 처리를 위한 재활용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환경기술 개발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과 같이 다양한 정책 및 법률 제정을 통해 폐기물 에너지화 및 재활용 기술 개발을 촉진해오고 있습니다. 하수 슬러지의 재활용 비중은 7년 기준 평균 54%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8년 재활용이 된 하수 슬러지 43% 중 건조연료로 재활용된 슬러지가 34%, 나머지 퇴비와 시멘트 소성물로 재활용된 슬러지가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수 슬러지 건조연료의 산업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SRF 시설에 비해 바이오 SRF 시설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2배가 높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2019년 신재생 산업 통계를 보면 하수 슬러지 건조연료 생산업체의 매출이 15년도와 비교했을 때 84% 정도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올해 7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 운영 지침이 개정되면서 석탄 혼소 발전에 대한 REC가 1.0에서 0.5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건조연료 사용에 대한 경쟁력이 다른 신재생에너지보다 떨어지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건조연료 사업의 침체와 부적절하게 사용 및 보관으로 인한 2차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하수 슬러지 토지 개량제의 생산 및 사용을 위해 국내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3 그리고 환경부 고시를 통해 기준 및 사용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하수온이 이용과 처분에 관한 기준을 통해 병원균 제어 후 토지 개량제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뉴욕에서는 이미 골프장이나 조묘장 등 비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하수 슬러지 퇴비를 등급화하여 사용 용도를 다르게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비료 단속법을 통해 하수 슬러지 비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방법에 대해서 법안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국내 하수 슬러지 활용에 대한 토지 개량제 법적 기준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토양이나 공유 수면 등의 성토제, 복토제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와 고화 처리물을 매립지 시설 내 토지 개량제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은 pH, 수분 함량, 투수 계수, 일축 압축 강도 및 토양 오염 우려 기준 22개 항목에 대해서 이 지역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부숙토를 이제 토지 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숙토 기준 가등급을 만족해야 하며 농업이나 토지 개선을 위해 재활용하는 유형에는 비료관리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료 공적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국내외
하수 슬러지를 활용한 토지 개량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토지 개량을 하는 효과가 있고 유기물, 질소, 인산 등 영양염류 증가와 식물 생장을 활발하게 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는 하수 슬러지 건조 연료와 하수 슬러지를 혼합하여 토지 개량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 그리고 더 나아가 하수 슬러지 건조 연료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실험 재료로 사용한 하수 슬러지 건조 연료는 수도권 매립지 광역 자원화 2단계 시설에서 생산한 건조 연료를 사용하였으며, 슬러지는 매립지에 반입되는 소화 공정을 거친 하수 슬러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두 재료를 중량비 1대1로 혼합하여 함수율 46%의 상태로 조제하여 실험에 사용하였습니다. 식생 생육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 개량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생장 속도가 빠른 속성수라는 식물을 사용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토양 속의 질소, 인산 등 영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케나프라는 식종을 사용하였습니다. 혼합물의 배합은 조립사에 중량비 0%, 10%, 20%, 30%를 혼합하여 배지로 사용하였으며, 1차 실험으로는 양묘온실에서 진행하였고 2차 실험으로 이매립지 상부 약 500평 규모의 현장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혼합 배지의 화학적 조성을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시험지 0% 부지에서 식생의 성장에 필요한 7가지 성분 중 전기 전도도를 제외하고 적정 범위에 들어가는 항목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혼합물의 혼합비가 증가할수록 유효인산이라는 항목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짤막하게 인산에 대해서 한 줄 설명을 드리면, 인산은 식물의 생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유효인산은 식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표를 보시는 것처럼 대체로 혼합비가 증가할수록 적정 범위에 들어가는 항목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양 오염 기준 항목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10% 혼합한 2시험지 부지에서 토지 개량제 재활용 조건인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인 이 지역을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그와 반대로 3시험지와 4시험지에서는 TPH라는 항목이 기준을 초과했는데, 이는 혼합비 증가로 인한 건조 연료의 함유량이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1차 실험을 진행한 양묘온실의 실험 결과입니다. 파종 후 2주차 때 발화율을 한번 검토하였는데 0% 부지, 30% 부지, 10% 부지, 20% 부지 순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성장률의 경우 2시험지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3시험지와 4시험지에서 과다한 영양분으로 인한 상투압 현상으로 인해 초기 성장에 저해를 주는 것으로 판단되어졌습니다. 이후 12주 생육 후에 수확을 하여 생장률을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혼합물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엽록소 함량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줄기의 수확 같은 경우에는 2시험지에서, 잎의 수확 같은 경우에는 3시험지에서 가장 많은 수확량을 보였습니다. 꽃의 개화 같은 경우에는 4시험지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대조군 1시험지와 비교했을 때 혼합물의 시비로 인한 인산염의 증가가 식물 생장을 촉진한다고 보여집니다. 현장 실험에서의 결과입니다. 1차 실험에서와는 다르게 발화율의 순서는 0%, 10%, 20%, 30% 순으로 보여졌으며,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2시험지인 10% 부지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마찬가지로 3시험지와 4시험지에서는 이제 상투압에 의한 생장 저해로 인해 엽록소 측정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위 사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현장 실험 사진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혼합물이 10% 혼합된 부지에서 가장 좋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 부지와 30% 부지도 역시 일부분 그 성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과다한 영양으로 인해 그 생장에 저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사진은 이제 드론으로 촬영한 결과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사진과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수 슬러지 건조연료 혼합물을 토지에 혼합하여 식생 생육에 필요한 요소들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토지 계량제로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둘째로는 혼합물 함량의 변화가 유효인산 농도에 가장 큰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토양 속 유효인산의 함량이 많을수록 식생의 성장이 촉진이 되어지며 이런 혼합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10% 정도 혼합을 해야지 법적 기준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건조연료 혼합물을 생산하고 사용 방법을 결정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에 맞는 법적 기준을 검토하여 사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